우리 민족의 혼이 서려 있는 땅. 구한말 외세와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격전지. 강화의 헤리티지 엑스파일을 공개합니다. 신비양요 때 미국 해병과 싸우다 전사한 어재현 장군. 장군의 제사 때는 제물로 검은색 돼지만 올려야 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화도 전등사의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벽과 기둥에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과연 어떤 이들이 또 어떤 사연으로 적어놓은 것일까요? 강화도 덕진진에는 흥선대원군이 세운 비석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척화비가 아닌 경고비라 불리는 이 비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초지진에는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시멘트를 발라놓은 곳에 칠해놓은 표식. 이 표식은 과연 어떤 흔적일까요? 강화도 돈대 중에는 손돌 돈대가 있습니다. 손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돈대인데 억울하게 죽었다는 손돌에 얽힌 사연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재미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엑스파일 속으로 떠나봅니다. (1866년 10월) 강화도 갑곤리 해변. 돈대를 지키던 병사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군의 함선. 그것이 병인양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구 강화대교가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갑곶돈대. 이곳이 바로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상륙한 곳입니다. 프랑스 로주 제독은 군함 7척, 함재대포 10문, 병력 1000여 명을 인솔해 강화도를 공격했고 상륙 다음 날 강화부를 무력 점령합니다. 병인양요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 천주교 박해로 프랑스인 선교사 9명이 처형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청나라로 탈출한 리델 신부가 프랑스 공사관 측에 이 사건을 전했고 거기에 제국주의의 침략이 더해져 병인양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은 처음엔 포고문을 붙여 프랑스 신부 처형에 항의하기 위해 왔다고 했지만 결국 외교장각 도서와 의궤, 은궤 등 우리의 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해갑니다. 갑곶등대엔 당시 쓰였던 대포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당시에 쓰였던 대포는 단 2문이 남아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대포입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무력 점령하자 조정에서는 대장의 이경하, 중군의 이용희, 천총의 양헌수 장군을 임명해 싸우게 합니다. 정족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등사. 아름다운 사찰인 전등사 대웅보전에서는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둥과 벽면에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쓰여 있는데 과연 이들은 누구이고 또 어떤 이유로 대웅보전 안에 이름을 써놓은 것일까요? 병인양요가 바로 여기에서 대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격전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양헌수 장군의 부하들이 이 대웅보전에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부처님이시여, 진정으로 부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몇 분 안에 여기서 프랑스하고 대격전이 벌어집니다. 우리한테 정말 승리의 기운을,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름의 사연에 내 이름 석자를 김누구, 최누구
이누고 박누고 다 시까지 날짜까지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우리가 그 승리에서 우리가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전투에서. 정족산성 동문 앞에는 작은 비각이 있습니다. 양원수 장군의 승전비. 이 비석에는 양원수 장군과 초관 17명, 군인 159명, 포소 367명이 활약한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원수 장군은 병력과 활용면에서 월등하게 우세한 프랑스군을 맞아 전국의 포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강화 해협을 건너 이곳 정족산성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프랑스군은 남문과 동문에서 공격을 감행하지만 60~70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합니다. 우리 사상자는 단 5명. 호랑이 잡는 포수의 활약이 컸던 것이죠. 이렇게 정족산성 전투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구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패퇴시킨 전투였고, 프랑스군은 정족산성 전투 패전을 계기로 강화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또 병인양요 때는 전등사 승병들의 활약도 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약 40여 명의 승병이 이곳을 지켰다고 하는데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이 병인양요 때는 이제 특히 승병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은 이 조선 왕조실록을 뒤에 이제 북문 쪽으로 이제 토구를 파갖고 이 조선 왕조실록과 관련 의계본들을 전체 옮겨서 보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처럼 도서가 불에 타거나 약탈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제 조선 왕조실록이 규장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때 승병들이 이 합심을 해갖고 조선 왕조실록을 이제 보존했던 그런 이유에서 오늘까지 이제 조선 왕조실록이 이제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는 많은 포대와 진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진 7보 54도인데 8포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강화에 이렇게 많은 군사시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엔 지리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강화도는 바다를 향한 내륙의 출구이자 해상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였습니다. 또 육지와 가깝고 한양과 개성과 가까워 고려시대부터 조정의 안전보장을 위한 피난처였고, 그러다 보니 강화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중 한 곳인 덕진진에서는 포가 늘어서 있는 포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 포대는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해 해상에서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반월형 천연 요새라고 합니다. 기록에는 길이는 100m, 포자 수는 15자였다고 하는데 복원된 것은 3분의 1 정도 복원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포대는 반대쪽 덕포진 포대와 함께 협공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곳에 포대를 집중 배치한 이유는 이곳이 뚫리면 한강으로 가는 길이 그대로 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 덕진진에는 특이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해문방수 타국선신 물과라고 쓰인 비석인데요. 대원군이 세웠지만 척화비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이 비석은 어떤 비석일까요? 흥선대원군께서는 땅에는 척화비를 만드셨고요. 바다에는 경고비를 만드셨습니다. 경고비는 바다를 지나가는 타국의 배를 지나가지 못하게 경고를 하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석은 해문 방수비, 경고비라 불리는 것으로 다른 나라 선박을 지나가지 못하게 경고하는 비석인 것이죠. 땅에는 척화비, 바다에는 경고비가 세워졌는데 척화비는 여러 곳에 남아있지만 경고비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비석 위에는
오진 7보 54돈대 중 하나인 덕진돈대가 있는데, 그런데 진과 보돈대는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강화의 진, 보, 돈대는 1656년 효종 때 시작되어 1678년 숙종 때 설치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진은 사령부가 있는 대대급, 보는 중대급, 돈대는 소대, 초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돈대란 말이 많이 생소한데요. 돈대란 외적 침입이나 척후 활동을 사전에 관찰하고 대비할 목적으로 접경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 쌓은 소규모 방어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 덕진돈대를 옆에서 보면 성벽이 아래로 갈수록 1cm씩 나오게 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성벽을 똑바로 쌓지 않고 들여 쌓기를 한 것은 성벽에 포탄이 맞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광성보. 이곳은 신미양요 때 미국 해병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모노가 조선을 무단 침범해 약탈을 일삼다 피격된 사건이 있자 미국은 포함 외교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1871년 6월 강화도를 공격해 이곳 광성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미국군은 전사 3명, 10명이 부상당했지만 조선군은 253명이 전사합니다. 무기와 화력의 열세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는 당시 전투에 참여한 슐레이 소령의 회고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틀간 벌어진 전투, 그 처절함을 증언하는 곳이 바로 이곳 신미순 의청입니다. 7개의 봉본이 있는 공동묘역. 봉본은 7개지만 이곳엔 신미양요 때 전사한 이들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51명의 전사자를 나누어 합장한 묘입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이들의 앞에서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신미순 의청 바로 위에 있는 비각은 쌍충비. 2개의 비석이 있는 비각인데 하나는 광성보 전투에서 순절한 59명의 순절비이고 다른 하나는 어제연, 어제순 형제의 순절비입니다. 이곳엔 어제연 장군과 동생 어제순 선생의 사연이 담겨 있는데 어제순 선생은 군인이 아닌 선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중에 들어와 형을 돕던 선생을 장군이 돌아가라 하자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치고자 원하는 마음은 벼슬하는 신하나 백성이나 한 가지일 뿐 그 차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남았고 결국 형제가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매년 2분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는데 특이한 것은 어제연 장군의 제사 때 검은색 돼지만 제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상하게 하얀 돼지만 사다 밀고면 막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리는 거야. 어쩌다 까만 돼지만 사다 밀기만 제사날까지 잘 살아요. 참 희한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할 때 어제연 장군 4대손 꿈에 충청도 음성에서 꿈을 꾸는데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꿈에 이렇게 현몽을 했답니다. 나의 제단에는 절대 하얀 돼지를 바치지 말았다고.
내가 여기 신비양요 때 여기에서 얼마나 서구 영령들한테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서구 영령들만 치욕을 금치 못한다. 그래서 나의 재단에만큼은 절대 우리 한국적인 토종돼지를 나의 재단에 바쳐달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항상 까만 돼지만 재단에 바치셨다는 거. 그러한 일화가 있는 곳이 바로 광성보랍니다. 광성보 안에는 3개의 돈대가 있습니다. 용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용두돈대에서는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강화도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바다의 이름은 손돌목, 그리고 위쪽에는 손돌 돈대가 있습니다. 손돌이란 고려시대 뱃사공의 이름이라고 전하는데 이곳의 지명과 돈대에 그의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고려시대 때 어느 모 임금님이 다 저 용의도로 이배를 갑니다. 근데 이 길을 통과하게 됐어요. 여기 굉장히 물살이 세잖아요. 그 손들이라는 사공이 부사공인 손세라는 사공을 딱 하나 때리고 임금을 모시고 이 길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살이 보다시피 세기 때문에 임금이 딱 이곳을 통과하려 했는데 어머나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괴용을 내면서 막 혐오감을 일으키는 거야. 그 점점 물살이 센 그로 다가오니까 급기야는 임금님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손돌이 목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손돌이가 목이 치기 직전에 손돌이가 큰 표주박 하나를 주면서 손세한테 넘겨주면서 손세야 너는 임금을 꼭 잘 모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표주박 하나를 주는 이유는 이 표주박을 자 바다 한가운데에 띄우면은 이 표주박이 제일 물살 센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 길이 꼭 술이다. 그거를 잊지 말고 힘차게 노를 저어서 임금을 모시고 용의도까지 꼭 모시고 와라고 그 자리에서 손돌이는 목이 쳐져서 목은 목대로 몸뚱아리는 몸뚱아리대로 여기에 던져집니다. 표주박을 탁 바닷물에 띄우니까는 쏜살같이 제일 물살 센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야 저것이 술이다. 그대로 노를 힘차게 줘서 이 제일 센 물살 센 곳 이곳으로 무사히 지나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요. 이곳을 본 임금님은 내가 공연히 손돌이 말을 들을 걸 어떻게 내가 손돌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선량한 뱃사공의 목숨만 죽이게 됐구나. 용두돈대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는 묘지가 보이는데 바로 이곳이 손돌의 가묘입니다. 묘지와 사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피해 없길 빈다고 하는데 그의 억울한 죽음 탓일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가 음력 10월 20일이다. 오늘서부터 혹한 추위와 함께 눈보라와 함께 얼마나 추위가 다가오는지 김포 강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손돌이가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손돌이 영원히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손돌이 추위다라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포시에서는 저 손돌이 묘에다가 매년 음력 10월 20일만 되면 어김없이 제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인 초지진. 초지진은 신미양요 때 미군이 처음 점령한 것이고 또 1875년 8월 일본 군함 운양호가 도발 행위를 감행해 포격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70년대 복원이 된 이곳은 원래 진이 설치된 곳이었지만 지금은 돈대만 하나 복원돼 있습니다. 신미양요 당시엔 성벽 앞이 다 바다와 갯벌이었지만 간척 사업으로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원래 진이 설치돼 있었다는 곳도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소나무. 시멘트를 발라놓은 나무에 무슨 표시를 해놓은 걸까요? 바로 신미양요와 운양호 사건 때 포격을 당해 포탄을 맞은 상처인데
성벽에도 포탄이 떨어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역사의 상처는 잊혀졌지만 나무에는 그대로 상처가 남아 과거의 교훈을 잊고 오늘을 사는 이들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초지진에는 3개 포자, 100개 총자가 있는 돈대 규모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대포가 있는 비각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쓰였다는 이 진품 대포는 과연 어떤 성능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대포는 조선시대의 대포입니다. 사정거리는 700m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살상 능력은 없었지만 배를 이렇게 자초시키거나 경고음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커서 그런 그 소리에 놀래서 외세가 이렇게 도망을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포탄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 겁을 주고 배를 뚫는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신미왕요 때 철로 된 함선에는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성벽으로가 담벼락인 여장을 보면 총자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살펴보면 2가지 종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것은 먼 곳에 적을 쏘는 원총안, 그리고 경사가 져 있는 것은 가까운 곳에 적을 쏘는 근총안인 것이죠. 또 특이한 것은 성벽,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데 과연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곳을 집중해서 이렇게 쏘았을 때 쭉 연결해서 보다 보면, 연결해서 있다 보면 우수수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타 한타 이렇게 나눠서 성벽을 쌓은 것을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도는 우리에게 역사를 되새길 수 있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포탄 맞은 소나무랑 대포가 생각나요. 대포 같은 거 직접 보니까 신기해요. 제국주의 열강들의 틈 속에서 아픔을 겪었던 시간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으로 역사 여행 속에서 강화도에 남아있는 대포는 역사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경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